허수경 시인은 시에서도 남다른 감수성, 특히 쓸쓸하고 청승맞으면서도 농염한 여성 화자의 마음 풍경을 잘 드러내었는데요. 2019년에 발간된 허수경 시인의 유고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인의 작품집인데요. 시인의 작품이지만 시집은 아니고 시도 들어있고 시작 메모도 들어있고 또 산문도 들어있는 책입니다. 바로 2019년에 발간된 허수경 시인의 유고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입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보랏빛의 거칠거칠한 천질감의 표지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자 또 질감이기도 하고 또 이 책의 내용들이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틈틈이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글들이라서 표지를 이처럼 두껍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표지 제목을 자세히 보면 가기 전에 쓰는 시들에서 시의 빗금이 쳐 있고 다시 그 밑에 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원래 시만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시가 아닌 글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허수경은 1964년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1987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을 때 실천문학의 땡볕 등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음 해인 1988년에 첫 시집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가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1992년에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이 나왔습니다. 혼자 가는 먼 집은 제가 참 좋아하던 시집이었는데요.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내고는 시는 바로 독일 윈스터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고대 동방 고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땄고 이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고대 도시 발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머무르면서도 시인은 시집, 산문집, 소설, 번역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2018년 10월 3일 겨우 54살의 나이로 독일에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살이라니 너무 젊을 때 세상을 떠난 거죠. 허수경 시인은 시에서도 남다른 감수성, 특히 쓸쓸하고 청승맞으면서도 농염한 여성 화자의 마음 풍경을 잘 드러내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유고집 가기 전에 쓰는 글들에서도 허수경 시인만의 쓸쓸함, 슬픔, 괴로움과 고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국을 떠나 독일에 살면서 쓴 글들이기에 뭐랄까 한국과 독일 양국가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의 권위가 특히 잘 나타나요. 또 그곳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발굴에 참여해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녀가 얼마나 그 와중에도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집요하게 부여잡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그녀가 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한 시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시작 메모, 2부는 시, 3부는 작품론인데 책의 대부분이 시작 메모입니다. 시작 메모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도 들어있고 메모도 들어있고 또 언뜻 보기에 일기와 같은 짧은 산문도 있습니다. 시작 메모는 2011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4월 15일까지 무려 7년간 계속되는데요. 흥미롭게도 맨 첫 메모와 맨 뒤의 메모가 모두 과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맨 첫 메모인 2011년 4월 13일의 메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환한 배나무. 나는 그 배나무 앞에 서 있었다. 환한 봄빛이 배나무 꽃 사이를 지나갈 때 나 역시 빛을 환히 받고 서 있었다. 당신을 보내고 난 뒤였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막 이제 보낸 당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환한 저 나무 앞에서 감히 물어보고 싶은 것, 너처럼 나도 화나니?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화나다. 화나고 꽉 차서 저 혼자 반짝인다. 배가 익어가는 계절에 나는 당신을 기다린다. 그럼 이번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시작 메모인 2018년 4월 15일자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이 시들은 귤 한 알에서 시작되었다. 암이 재발하고 난 뒤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조차 받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일주일이 지난 뒤쯤이었다. 오랜 입원도 그랬지만 위암으로 돌연한 위와 커진 종양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공적인 영양 공급만을 받을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차피 의사들은 몇 주 몇 달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었고 나 역시 더 이상 살아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창으로 바깥을 바라보니 3월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베란다 창틀에 작은 귤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병원으로 가기 전 무슨 생각인지 귤 한 개를 베란다 창틀 위에 올려둔 모양이었다. 언 귤을 먹으리라는 마음이었을까? 나는 창문을 열고 귤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귤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귤 향이 은은하게 나고 있었다. 얼지도 않았는지 귤은 상하지 않고 여전히 싱싱했다. 나는 귤을 쪼갰다. 귤향. 세계의 모든 향기를 이 작은 몸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살아오면서 맡았던 모든 향기가 밀려왔다. 아름다운, 따뜻한, 비린, 차가운, 쓴, 찬, 그리고 그 모든 향기. 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기 전에 나는 써야 하는 시들이 몇 편 있었던 것이다. 민정이 보내준 난다 노트 한 권을 꺼내들고 나는 쓰기 시작했다. 몇 편의 시가 나에게 남아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가기 전에 쓸 시가 있다면 쓸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가더라도. 그리고 가야겠다. 나에게 그 많은 것을 준 세계로. 그리고 당신들에게로. 네, 그녀의 마지막 시작 메모를 읽어봤는데요. 이 시에서도 좀 잔잔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외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주변에 남편과 독일인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국의 여러 시인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또 그들의 독일 방문도 있었던 듯 합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외로움이란 게 주변에 누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더욱이 어떻게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인에게 매일매일은 자기 내면과의 고독한 싸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고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 남겨진 고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시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물의 정연함, 나는 쓸쓸하다.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지옥 안에서 랭보를 읽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젊다는 것을 뜻하지만 쓸쓸해서 이 세상 귀퉁이에 나 혼자만 남은 듯한 마음은 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늙어가는 한 여자의 마음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예전에 보았던 허수경의 시들, 그때의 감성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또 랭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시인으로 그의 유일한 시집 제목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죠. 그래서인지 이 시작 메모에서 지옥 안에서 랭보를 읽는다고 한 표현이 그녀가 느끼는 시인이 아닌 나이든 여자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쓸쓸함과 고통을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녀가 시에 대해서 하는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볼까 해요. 2017년 11월 12일의 메모입니다. 2017년 11월 12일 오래전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부엌 한 귀퉁이에 뒹굴고 있던 십자가를 발견한 적이 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5cm쯤 되는 작은 십자가였는데 아마도 전주인이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한 십자가였던 모양이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순 없었다. 누군가가 이 작은 십자가에 의지해서 어두운 시간을 밝혀내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나는 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고 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내기 힘든 지경까지 삶의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연히 책상 서랍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손에 들고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과 불행을 견뎌내던 한 사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가버린 십자가. 하지만 그 사람이 잊어버린 십자가를 발견한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지 희망을 발견하려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십자가를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전 주인이 십자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상상해보는 일에 따스함이 있었다. 시를 쓰던 순간은 어쩌면 그렇게 다른 이가 잊어버리고 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십자가라는 것이 한 종교에 속한 상징이라면 다른 종교에 속한 어떤 상징도 마찬가지이다. 간절한 한 사람의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 그 시간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시를 쓰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나는 하곤 한다. 사람의 시간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린 수국 한 그루를 마당에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기 새들이 종일 지저귀던 늙은 전나무에 있는 새집을 바라보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간절한 어느 순간이 가지는 사랑을 향한 강렬한 힘, 그것이 시를 쓰는 시간일 것이다. 시를 쓰는 순간 그 자체가 가진 힘이 시인을 시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후딱 읽어버리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읽기가 좋은 책이고요. 독일에서 쓴 글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그 느낌이 이국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 먼 곳에서 그녀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슬픔과 소외감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혹은 빌려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